CBS가 의도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봅시다. 한겨레에 게재된 두 사람의 칼럼을 읽어봅시다. 여기 한 사람은 박종현 교수고 한 사람은 최인호 작가입니다. 골방 유튜브 한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나 한겨레에 칼럼 기고하는 사람이에요. 칼럼니스트예요. 골방에서 까불락거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봐. 까불락거리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주 우습게 봐. 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평소에 문법, 일반적인 지식인의 문법에서 어긋난, 벗어난 희한한 행동한다고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자, 박종현 교수 자격지심에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격지심에 골방 유튜버의 자격지심에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보는 여러 시선. 박종현 이분이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가르치시고 그쪽 계열이고 또 포스트 케인지언 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레프트 쪽이죠. 레프트 쪽 경제학을 하신 분이면서도 하이에크 같은 저하고 똑같아요. 하이에크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하이에크의 화폐론 같은 것을 우습게 보지 마라 하는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칼럼을 기고했는데 아주 점잖으신 분이라 행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손혜원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 논란이 진행 중이다. 투기로 보기에 참 애매한 사실들이 확인되면서 국면을 두 개로 정리하고 있죠. 투기 국면에서 투기가 문제가 되는 국면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쟁점이 되는 국면 2단계.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에 나 할 말 있어 이 말입니다. 이해충돌? 그러면은 나도 할 말 있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활용해서 어디 재개발된다는 얘기를 알고 요거는 뭐 나경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자 사익 추구 행위다. 이런 거는 욕 쳐들어 싸다. 그래서 이런 것인 줄 알고 이런 거야 라는 식의 보도를 처음에 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분을 토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 위에 떡밥을 던져 놓은 거죠. 특권층의 사익 추구 징글징글하고 혐오로 이가 뽀드득 이거를 미워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불신을 낳고 보통 사람들의 부패도 부채질한다. 윗물이 썩어서 아랫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권력 남용이나 사익 추구보다는 낙후지역의 문화재 보존과 도시 재생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싶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목포 구시가지에 여러 채의 집을 사모은 국회의원이 근대 건축물 보존과 역사문화지구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행위를 사익 추구로 의심할 수는 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근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싹 빠졌어요. 이런 견해도 있다. 저런 견해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욕을 안 먹습니다. 대신에 히트도 못 쳐요. 한겨레 신문의 이 칼럼은 히트를 못 쳤어요. 자기는 싹 빠졌잖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 남의 입을 빌어서 문법이 문장 패턴이 남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패턴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손 의원의 선의를 인정하더라도 공사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반론, 이런 반론, 저런 반론. 공인의 행동을 그 산한 의도에 근거해 판단하면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기 어렵게 된다거나 단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단테의 경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오랜 경험을 통해 공익과 사익이 뒤섞이게 되면 사람의 본성상 부패가 일상화된다고 확신하는 이들도 많다. 아직도 본론이 안 나왔습니다. 본론은 뒤에 나와요. 공익과 사익이 크게 노골적으로 뒤섞여 있으면 문제지만 드러난 것들로만 보자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거나 투명한 공론장에서 다 내놓고 소셜미디어와 국회에서 다 내놓고 투명하게 주장한 걸 가지고 무리한 압력 행사로 보는 것은 나쁘다. 부패의 문제 또한 공사가 뒤섞이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공개성과 투명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아직도 본인 얘기는 없습니다. 균형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중요한 박종현 교수님의 중요한 기여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주목. 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 계속 그렇지요. 활자 대부분을 거기에 할애했지요. 이제부터 시작. 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이익까지 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대인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현대인들이 고대인의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 모던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좋은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신을 부패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선한 착한 일 하면서 돈도 버는 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훌륭한 일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런 거 대략 바람직하지 않아. 이게 고대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고 존경을 주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부를 주되 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공과 사를 분리시키자는 게 동서양 공통의 전통적 입장이었다. 참 쉽죠? 그죠? 사익을 일체 추구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100% 공익만 추구하는 사람 존경과 박수. 테레사 수녀. 그죠? 대신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지만 그거는 허락되지만 사회적 지위는 약간 낮게 봐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고대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however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권층에게 요구된 이러한 자기성찰의 규범, 여기서 밑줄 쫙 특권층에게 요구된 이러한 자기성찰의 규범은 사익 추구에 대한 포장으로 전락하거나 숙적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뺑기를 더 열심히 치게 만들거나 이 말이에요. 사익 추구를 꽁꽁 숨겨놓는 거야. 뺑기를 3겹, 4겹, 5겹, 8겹, 10겹으로 공익이라는 뺑기 껍데기를 계속 씌우도록 조장했다. 고대적 시각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의 규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규범이 사익 추구에 대한 포장으로 전락, 명분으로만 전락.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저 새끼 사익 추구한다 라는 공격수단으로 변질된다. 공격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저 새끼 안 훌륭해. 저 새끼 사익 추구해. 공직에 있으면서 사익 추구해. 반면에 근대인들은, 고대인들이 아니고 근대인들입니다. 근대인들은 공공선의 달성이 특권층의 훌륭한 마음 자세,
공익 추구만 하는 자세, 이런 걸로는 말만 예쁘고 말만 멋있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익 제고 활동에 동시에 참여해서 졸라 싸움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근대인들은 사익을 갖고 한 따까리 열 따까리 부닥쳐 봐.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의제 정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느꼈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있잖아요. 이익단체. 안 그렇습니까? 이익단체가 악마입니까?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러저러한 집단들, 지역적 집단들, 문화적 집단들, 경제적 집단들, 각각의 다종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내가 잘 대변하겠노라라고 총선에서 부르짖어서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단체보다 더 넘어서서 우리 중에 이익 집단에 안 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계급적인 다양한, 직군적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이익을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1도 없이 오로지 공익 자체, 순수한 공익만 추구하는 그런 거는 말만 예쁘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근대인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솔까말 이익을 내세우면서 싸우자, 이겁니다. 근대의 생각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자. 대신에 룰을 정해놓고 싸우자. 이게 근대라는 거예요. 고대의 순진한 이바구에 스스로 발목이 묶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싸우자. 단 규칙을 정해놓고 싸우자. 그게 대의제 정치고 근대라는 거죠. 이때 다수가 그 활동에 참가하는 동기는 사익일 수도 있고 연민이나 연대감 같은 도덕 감정일 수도 있다. 꼭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미학적 목적, 연대의 감정,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공익 결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대인들의 경우 사익과 공익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고, 근대의 번영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익과 공익을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고, 근대의 번영은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사익과 공익이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익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함수 관계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것들이 변증법적인 공익으로 귀결된다. 이 복잡다단한 함수를 현실의 힘으로 인정한 것이 근대다, 이 얘기예요. 건축학 개론의 갑득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구 비리 꼬여가지고, 예? 사익들이 이렇게 비비비 꼬여가지고 공익이라는 큰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사익이 살면 공익이 죽고, 공익이 살면 사익이 죽고, 이게 아니고 이게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마구 비비 꼬여가지고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게 근대의 사고라, 이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계적인 제로섬 게임이나
상호간에 양립할 수 없는 걸로 안 봤다는 거예요. 각종의 다양한 사익들이 어우러져서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그때의 게임의 규칙, 그때 이렇게 될 때의 게임의 규칙, 그게 법이고 제도라는 거죠. 공직자가 공익 실현을 위해 동원한 수단에 탈법의 요소가 있으면 심판받으면 되는 거고,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근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셈, 요게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익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익 묻었어! 이게 고대적 사고라는 거예요. 정쟁적 사고, 고대적 사고라는 겁니다. 공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아름다운가는 얘기하지 않고 사익 털기 묻었어! 이게 고대적인 천박한 사고라는 거예요. 몰역사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 도덕주의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는 그 큰 흐름에서 공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놓고 다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투면은 담론이 건강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낮은 칠기만 문화재냐,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화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응?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왜 문화재 지정이라는 제도가 지역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특정한 셀럽들이 설치고 나대야만, 직접적인 개인적 실천 활동과 결합되어야만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식으로 되냐. 단순히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을 엄정하게 잘 함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일까? 이런 얘기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 공익의 가치, 공익의 크기, 공익의 아름다움, 공익의 각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저거에 사익이 편승해서 사익 털액이 묻었어, 털 묻었어. 그러니까 저 공익도 역 같은 거야. 공익 보지 마. 공익 엉덩이에 묻은 저 손털내기, 털액이 그것만 봐. 이게 진보적 사고가 아니고 퇴보적 사고라는 거예요. 퇴보. 어디까지 갈 것도 없이 근대를 부정하고 대의제 정치를 부정하는 정쟁적 사고고 퇴행적 사고라는 겁니다. 왜 퇴행적이냐? 이런 식으로 공익과 사익이 한 트랙이라도 섞이는 것을 지랄 발광하면서 문제 삼는 풍토가 지배적이면 아무도 누구도 공익 제거에 기꺼이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쫄게 맞는다는 거고, 자신의 활동이 어딘가에 트랙이 묻힐까 봐 몸을 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대의 번영을 가능케 한 근대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해설의 문장이 더 멋있죠? 응? 공익 제거에 기꺼이 나서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트랙이 묻었다, 사익이 묻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공익을 얼마만큼 어떻게 올려냈냐, 높였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익 제고로 이어질 통로를 늘리고 격려해야지, 으쌰으쌰 뭔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가 더 풍요롭고 번영하고 발전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 공익 제고 자체가 직업의 목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에 훨씬 큰 제약을 부과하는 것의 사회적 편익이 높다. 맞는 얘기예요.
직업이 공익만 주로 보도록 하는 직업은 사익 추구의 여지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가하는 거 그거는 또 옳다. 그건 또 옳다.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양질의 정보 제공자이자 권력에 대한 불편부당한 감시자여야 할 언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결국은 이분의 원칙론적인 얘기 너무 짧아서 칼럼이 파인 튜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익이 묻었네 안 묻었네 얘기가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사익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법률 제도 매뉴얼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사학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재의, 유치원 하고 있고 사학재단 운영하는 나경의, 거기와 관련 있는 나경의, 또 누구 전부 교육위원회에 가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정밀하게 튜닝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충 알아서 예술적으로 잘 처리해, 이렇게 개인 플레이에 선의에 맡겨둘 수 없다는 얘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정밀하게 튜닝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수준과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참 전에 한겨레 칼럼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플라톤을 오역한 어느 지식인을 위한 변명. 최인호라는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 사람이 참 글 재밌게 써. 이 얼굴이 낯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 참 재밌게 써요. 이 박정현 교수 글보다 재밌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겨레 이게 5월 달에 나온 칼럼인데요. 맨 인 블랙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배우 윌 스미스는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 아새끼들한테, 초등학생 아새끼들한테 플라톤의 국가를 가르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미친 허세 장렬, 최인호 자뻑도 비교가 안 되는 동 인터뷰에서 윌 스미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지 않고서는 미국 시민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놈이에요, 이거. 이 까만 옷 입고 외계인 단속이나 잘할 것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 시민이 2억 5천만 명쯤 되는데, 3억 가까이 되는데, 플라톤의 국가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안 읽은 사람들, 그런 미국 시민에서 배제하면 한 5천 명 남겨놓고 미국 시민이 한 5천 명밖에 안 되겠네? 미국 시민이 세계 지도 펼쳐놓고 아무 나라나 특정해봐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아프리카? 야, 그거는 대륙이잖아. 하하하하하. 이게 미국인데.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들, 길거리에서 미국 시민들한테 이 세계 지도 딱 갖다 놓고 아무 나라나 찍고서 나라 이름 말해봐 그러면 일본 찍고 재팬 이걸 못해요. 러시아 찍고 러시아, 브라질 찍고 브라질, 이 말을 못해. 아무도 못해. 아프리카 찍고 아프리카.
그건 대륙이잖아요. 허허허허. 이러는 게 미국 시민인데 무슨 놈의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으래. 또라이 아냐. 그래서 뼈있는 농담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제가 억수로 좋아하죠. 마크 트웨인이 살아있다면 이 허세 가득한 할리우드 배우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다. 마크 트웨인의 고전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Hey Will, as I said before, 내가 전에 말했듯이 고전이란 모두가 칭찬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네. 자네가 고전 얘기를 하는데 고전이란 건 고전이 되려면은, 고전의 지위에 올라서려면 모두가 이름을 알고 모두가 이야기하되 아무도 안 읽어야지 고전이야. 다 읽으면 고전이 아니야. 그러니 자네 말대로라면 미국은 미국 시민이 살지 않는 나라가 되겠는걸? 윌 스미스 의문의 일패. 자, 권력의 부정부패 뉴스가 불거지거나 선거철이 다가올 때면 소셜미디어 이곳저곳에서 플라톤의 경구 하나를 만나게 된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 손 들어봐요. 이런 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봤죠? 엄청 많이 봤죠? 흘러가는 거, 자기 타임라인에서 흘러가는 거 다 한 번씩 본 적이 있죠?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또 똑같은 내용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이게 더 유명하죠? 이게 더 유명하죠.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바슈 바슈. 허블나게 바슈 허블나게 바슈. 나 허블나게 봤쥬. 역시 플라톤이야. 역시 철학자야.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야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 참여해야지. 정치를 외면하지 말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알고 보면 참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 정말로 플라톤의 국가를 디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하지만 윌 스미스의 권고대로 그 책을 진짜로 읽어버리면, 윌 스미스가 하라는 대로 진짜로 읽어보면 그 책을 페이스북에 이런 경구에 좋아요 단추를 누르기 전에 잠깐 머뭇거리게 된다. 플라톤은 국가 제1권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에 대한 정의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와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그 논쟁에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보시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주목. 원전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진짜로 뭐라고 말했는가? 플라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판다. 고전을 끝까지 판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걸 옮기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겠어. 말했겠지만 플라톤 말입니다. 통치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첫 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통치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반민주적 냄새가 나요? 나요? 첫 줄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통치하는 자들은, 그들은 욕심과 야망이 없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떴다 이익, 떴다 사익,
욕심과 야망,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원체부터가 엄청나게 훌륭해서 돈도 명예도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아, 딸아야, 명예도 관심이 없어. 돈도 관심이 없어. 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플라톤에 따르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도 명예도 돈도 이름도 다 관심 없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하겠어? 이 더러운 정치, 통치 이거 하겠어? 정치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전제가 이거야. 정치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도록, 통치에 나서도록 만드는 방법은 그 훌륭한 분들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겉몸 달아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 겉몸 달아서 정치하도록 압박해야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논리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스스로 통치에 나서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통치를 맡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대가에 대한 우려 때문인 듯 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정말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를 원래 할 필요가 없는데,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억수로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에 나서는 이유는 내가 안 나서면 내보다 훨씬 못한 놈들이 나를 통치할 거 아니야.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라고 해서 통치를 하는 거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원래 말 취지가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은 결론, 지금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통치당할까 봐 직접 소매 걷어붙이고 통치에 나선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그대로 정리하면, 지금 통치하시는 분들은 원래 통치하기 싫었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당할까 봐 소매 걷어붙이고 통치할 수 없이 통치하시는 분들이다. 이 얘기잖아. 어용도 이런 어용이 없죠. 이게 소크라테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대화를 읽어보면 이 트라시마코스가 뭐 소피스트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어릴 때. 제가 저 파트를 꼼꼼히 읽은 바에 따르면 트라시마코스한테 떡실신당합니다. 독설가거든요. 트라시마코스 말이 훨씬 더 맞아. 궤변의 궤변으로 트라시마코스의 날카로운 펀치를 피하느라 피똥 싸는 소크라테스, 쩔쩔매는 소크라테스를 편파 중계하는 플라톤입니다. 쉐게 쳐발리고 강펀치 맞았는데 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약한 펀치 날렸는데 아주 강력한 훅을 트라시마코스한테 날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파 중계를 하는 70년대 한국 권투 해외 원정 라디오 중계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플라톤의 국가의 저 파트입니다. 하여간 그러한데 윌 스미스는 그런 거 알랑강 모를랑강, 알랑강 모를랑강, 참네. 요컨대 결국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통치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응? 이 얘기죠. 해당 시대의 통치자들은 돈도 명예도 관심 없는 해당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 훌륭한 사람들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천하의 어용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가 영향을 미쳐서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 돼. 오직 국가의 미래,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미래, 공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 라는 고대적 시각을 반영한 거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사익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 라는 고대적 시각의 반영이라는 거죠. 아까 박종현 교수의 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두까기랄까? 서민이,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를 혐오한다는 거죠. 일반 서민이 정치를 하면 전만은 배가 고픈 놈이기 때문에 지 돈 버는 쪽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도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 공익만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한 고대적 시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뜨끔하도록 제가 통념을 한번 까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세비 아깝다, 주지 말라 라는 주장 안에는 이런 고대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월급 무보수로 해야 된다. 플라톤적인 생각이에요. 국회의원은 초인이어야 한다.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의 통념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회찬 의원 죽인 겁니다. 그 통념이 노회찬 의원을 죽인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인덕과 초인적인 도덕적 의지와 돈에 연연하지 않고 돈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는 황당한 순수한 고대적 시각,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들이 근대의 성취를 허물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동안에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세비 엄청나게 많이 주고 10원 한 푼까지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선거 전이라서 제가 심하게 이 얘기를 깔 수 없어서 칼럼에서는 민주주의가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경구가 사실은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엘리트주의적 논리 전개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누군가가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왜곡하듯이 누군가가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원래의 어구를 수정해서 퍼뜨린 결과일 것이다. 누군가가 원래 맥락에서 뚝 떼가지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권유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문장으로 왜곡한 겁니다. 좋은 뜻으로. 그죠? 그래서 일부러 지켜줬습니다. 그 장본인을 한 사람의 지식인이라고 여기며 이름 모를 이 지식인의 순차적인 왜곡 작업을 상상하면서 빙글에 웃음을 짓게 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고대의 철인 정치 철학자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집필한 위대하고 고매한 정치 철학서 국가에서 문제의 구절을 발견한다. 이 구절을 발견한 다음에 그 밑자락에 얽혀있는
독재적 엘리트주의적 궤변에서 궤변을 우두두둑 거칠게 뜯어낸 뒤에 거기에 딸려 올라온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병구를 명심할 주체들을 모든 시민들로 바꾸는 왜곡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작업으로 칼을 들어 문구를 살짝살짝 오역한다 다듬는다. 스스로 통치에 나서지 않는을 정치에 무관심한 요 말로 바꾸고 자기들보다 못한 요 말을 가장 저질스러운으로 바꾼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던 바로 그 명언이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플라톤의 국가를 윌 스미스 말대로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왜곡된 명언 하나를 명심하고 실천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 말 맞다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실천, 담벼락이라도 뭔가를 쓰는 그런 거를 실천하는 게 윌 스미스 말처럼 국가를 직접 읽어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윌 스미스 의문의 2패. 플라톤의 국가를 직접 읽어가지고 엘리트주의가 되면 어떡해? 플라톤 국가 안 읽고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제발 고대적이고 도덕주의적이고 정쟁에 이용되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진보라는 이름 아래 포장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실드 치지 말란 얘기예요. 대의제 정치, 근데 이익의 충돌의 장, 국회, 의회, 거기서 자기가 속한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소합병적 도덕주의, 소합병적 이익충돌 기피주의,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보면 말이죠. 마르크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뻘소리를 해서 제가 화가 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기본은 말이죠. 이해관계가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적, 문화적, 상부구조적 이바구는 없다입니다. 마르크스는 근대인이거든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완벽하게 자유로운, 순수하게 공익적이고 공론적이기만 한 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종합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서로 배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소합병적 도덕주의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에 그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위축되고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시대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이익충돌의 원칙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동원하고 써먹지 말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뿅. 녹화 끝.